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에 영제국이 한창 번성하던 빅토리아 시대, 이것이 유행하면서 진화론에 대한 불쾌감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바로 개의 품종 개량이었습니다. 먼저 당시에 품종 개량한 개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말 못한다고 아주 그냥 아유 뭐 개량을 네, 뭐 이상하게 했어. 네? 보니까 어떠세요? 다리를 짧게 만들었어요. 좀 더 근육질로 만들었네. 네, 불테리어의 얼굴이 더 짧아진 대신에 굴곡이 없어졌죠. 몸은 더욱 근육질로 변했지만 다리는 짧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품종 개량이 불테리어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 근데 몸엔 안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민첩했던 불테리어는 이제 복부가 두꺼워졌죠. 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겨났고 강박적으로 꼬리를 무는 습관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건가? 두 번째는 닥스훈트의 품종 개량 전후의 모습입니다. 다리가 더 짧아지고 얼굴과 몸이 더 길어진 게 보이십니까? 네. 이것 때문에 허리 디스크의 위험이 높아졌고 각종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떡해. 마지막 사진은 퍼그인데요. 퍼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눈과 납작한 코가 되도록 개량되어 왔습니다. 그 때문에 호흡이 자유롭지가 않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헉헉거리면서 숨이 차게 되었습니다. 아니 피터 씨 이때 영국에서 이런 품종 개량이 왜 유행했던 거죠? 뭐 하나의 놀이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영국 생각해야 되죠. 세계 최초로 그 산업혁명도 했으니까 부유했고 또 약간 영국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사람들도 우리도 새로운 종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약간 잘난 척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만심. 그렇죠. 하지만 이 시기에 모두가 품종 개량을 반겼던 것은 아닙니다. 품종 개량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잘 알려주는 만평을 하나 볼까요? 만평을 보시면 어떤 문제를 비판한 것 같습니까? 아, 너무 말도 안 되게 콤비 막 해가지고 억지로. 허리가 악어처럼 긴 닥스훈트가 있고 하마의 얼굴 모습을 한 불독이 있죠. 사람들 입맛에 맞게 마구잡이로 동물이 품종 개량이 되는 상황을 풍자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윈의 종의기원이 발표가 되니까 사람들은 인간이 신이 만든 고귀한 존재,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품종 개량을 할 수 있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닌가. 자연 환경에 의해 우연히 진화해온 하나의 생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한 차례 진통을 겪은 후에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윈은 이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다윈 진화론을 두고 정말 위험한 발상을 한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만든 창조물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화해온 동물이라면 인간을 동물처럼 품종 개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며 다윈이 전혀 의도치 않았던 생각을 품은 사람은 바로 프랜시스 콜튼입니다. 프랜시스 콜튼은 다윈의 친척이에요. 와, 다윈의 외사촌입니다. 그렇구나. 콜튼은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을 읽고 인간의 재능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며 인간의 교배를 인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우수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 낳은 돌연변이인 우생학입니다. 우생학은 유전자의 질을 개량해서 인간을 보다 나은 존재로 만들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월한 유전자는 물려주고 그렇지 않은 유전자는 도태시켜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생학이 왜 위험한 발상인 것일까요? 뭐 열등한 다른 거는 없어지거나 도태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 보여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을 평등하다고 여기지 않고 가난, 범죄, 인종, 장애 등이 유전적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까 그 강아지들처럼 인간을 개량시키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피터 씨, 이게 우생학을 보고서 다윈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다윈은 그 우생학 책 읽고 난 다음에 그거 되게 허황된 계획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근데 1882년에 돌아가셨어요, 다윈이. 그 이후에 우생학이 점점 자리를 잡고 그 학문으로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우생학 얘기할 때 다윈하고 진화론 얘기도 같이 하니까 다윈은 진짜 무덤에서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네, 과학적. 그런 의도 절대 아니었고. 그럼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런 우생학 위험한 발상을 뭐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땠을 것 같은가요? 뭔가 꽤 그럴싸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이렇게 할 것 같긴 바로 한데. 그 혹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요. 네, 이때 영국은 사실 우생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882년에 옥스포드 영어 사전 있죠.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처음으로 실업, unemployment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요. 그럴 만큼 일자리를 잃고 가난에 처하고 극빈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도시의 주택 사정은 좋지가 않으니까 빈민가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인종차별이 심해지고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통제 방법의 하나로 대두된 것이 바로 우생학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사실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에 법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하나의 캠페인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이렇게 끝이 나나 싶었던 우생학이 영국이 아닌 세계 곳곳에서 빈부격차, 사회 혼란 이런 걸 해결할 혹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나라에서 일종의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 전역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고 일자리를 되찾고 하기 위해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각종 범죄나 매춘이나 알코올 중독, 전염성 질병 같은 사회 문제들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1870년대 경기 침체로 경제가 흔들리면서 미국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빈민과 불황자, 범죄자들을 자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양해야 하는데 이들은 사회의 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더 주크 사건입니다. 1874년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리차드 덕데일이
폭력, 살인, 강간, 강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미국인들에게서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주크라고 하는 한 남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덕데일은 복역 중이던 주크의 혈연 관계를 쭉 따라 올라가다가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자, 어떤 결과인지 확인해 볼까요? 주크의 혈연 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조상인 에더 주크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에더 주크라는 여성은 18세기의 유명한 여성 범죄자였다고 합니다. 에더 주크의 후손은 100여 년에 걸쳐서 뿔뿔이 흩어졌고 그중에 주크를 포함한 69%가 무려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아, 진짜 유전자가 이렇게 된다고? 이런 연구를 덕데일이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낸 것이죠. 이후 덕데일은 1875년 미국 교도소 협회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 후인 1877년에는 같은 내용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가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주크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130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했을 때 2천만 달러가 되고 한화로 환산하면 262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크가는 완전 그 범죄 유전자로 낙인 찍힌 거네요. 낙인 찍힌 거죠. 범죄 유전자로 낙인 찍힌 가문, 주크가 이렇게 덕데일의 책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게 유전 때문이라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딱 봐도 근거가 없죠. 네. 물론 덕데일도 유전이 범죄 원인의 전부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환경에 따라 유전적 소질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덕데일이 달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사회를 통제할 뭔가의 강력한 사상을 원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범죄자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우생학이 답이 될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 씨, 이 당시 우생학이 확산되면서 좀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다면서요? 네, 그 나쁜 유전자를 없애야 한다는 그런 뭐 의견도 있었고요. 또 좋은 유전자를 그 반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1869년 히틀러의 아기 공장처럼 미국 오네케랑 지역에서 한 사이비 집단이 완벽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이 우생학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이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위권이라고 판단한 사람들 수십 명 뽑아가지고 58명의 아이를 만들었대요. 교수님, 우생학이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 자리 잡는 데 영향을 끼친 게 또 다른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우생학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탠 데는 여러 인물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거대 자본가들입니다. (1910년에) 철도왕 에드워드 해리먼이 죽은 후 그의 아내 메리 해리먼의 지원으로 미국인의 타고난 신체적, 정신적, 기질적 특성과 같은 정보를 수집해서 연구하고 우생학을 전파하는 우생학 기록 보관소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석유왕 존 록펠러라든가 록펠러 재단을 만든 사람이죠.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연구소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록펠러랑 카네기도 우생학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와, 이거 처음 알았다 진짜. 그리고 우생학을 옹호하는 자본가들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학 재벌 듀퐁, 또 금융 재벌인 JP 모건 이런 가문들 역시 우생학 단체의 주요 자금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JP 모건도? 그런데 재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우생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일까요? 제가 하니까 나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건강한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이 기업가에게 훨씬 유리하겠죠. 충격적이네. 인간의 활동을 비용의 측면, 이익의 측면, 뭐가 더 남는 것인가 이런 기준에서 보는 것이죠. 그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나?
근데 당시 미국에서 우생학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건강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스탠퍼드 대학 같은 주요 대학의 총장들도 어떤 한때 우생학을 열심히 지지했습니다. 진짜 처음 알았어요. 자, 그런데 우생학의 지지자 중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이게 맞나? 아니 본인이 되게 불편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근데 대성공하시고 우리 기억 속에 되게 좁게 기억하고. 맞아요. 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에 뇌망염으로 추정되는 감염병에 걸려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7살 때 인생의 스승인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죠. 그래서 글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도 진학을 하게 되었고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펼쳤던 인물입니다. 이제 그랬던 헬렌 켈러가 우생학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에게 삶은 단순히 숨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삶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은 행복, 지성, 능력의 존재 가능성이다. 열등하고 기형이며 마비되고 생각할 수 없는 생명체에게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되게 부정적인 발상인데요.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요. 이 의견이. 네. 이것은 헬렌 켈러가 1915년 12월에 한 잡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녀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수술을 거부해서 기형의 아이를 죽게 한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가 막 비난을 받으니까 그 의사를 옹호하면서 그 기형아는 살 가치가 없고 그 아이를 옹호하는 것은 비겁한 감상주의에 불과하다. 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헬렌 켈러가? 네. 이거 더 충격적인데요? 근데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맞아. 존재를 부정하는 의미 맞아요. 네. 본인이 장애인이고 장애 인권 운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운동을 했던 헬렌 켈러조차도 1915년의 이 시기에는 우생학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되게 모순적이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에는 헬렌 켈러도 우생학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중적으로 퍼져 있었던 퍼져 거네요, 있었다라는 우생학이.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